전세 공급 부족이 확실히 현실화되는 시점.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어갈까요? 전세가 소멸될 것이다.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 쓱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자 공식 한정훈입니다. 최근 들어 다시 전세가가 많이 오른다는 얘기를 했는데 과연 정말 전세가가 많이 올라갈까요? 앞으로? 전세가가 오르면 이게 도대체 매매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부동산 시장 한번 점검해보는 전세가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세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전세값 앞으로 많이 오를 것이다. 이게 이제 기사 나온 건데요. 전세 매물이 지금 없답니다. 코로나19 불똥 뛴 서울 전세 시장이라고 했어요. 서울 전세. 유독 서울이 지금 문제죠. 규제도 서울이 강하고 제일. 자, 그래서 뭐 대출 규제, 저금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코로나19 장기화, 집값 불확실성이 커서 뭐 이런 것들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죠. 이 전세라는 게 뭘까요? 전세 제도라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 아주 우리나라 고유의 제도예요. 이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 조선 중기 때부터 또 이미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언제 도대체 이게 시작이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죠. 자, 우리만 있는 고유의 제도. 우리나라는 전세 제도라는 아주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월세 개념이잖아요. 렌트. 빌리는 개념. 자, 집주인, 세입자,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이 제도가 전세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5, 6년 전에 전세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세가 없어진다. 저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세 제도는 안 없어진다. 없어지더라도 그건 50년 후에 얘기가 될 거다. 이런 없어질지도 모른다. 50년에 된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얘기 쓱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참 언론의 속성을 잘 모르겠어요. 어떤 호기심 이런 걸 유발하려고 하는 건지. 자, 집주인들은요. 이해관계가 맞았다는 게 뭐냐면은 그 전세 들어오는 분한테 세입자한테 이 전세금을 받아서 이거를 다양한 투자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투자로 집을 산다든지 다시 이 전세금을 받아서 특히 이것은 부동산 상승기에는 상당한 자본 차익이라는 건 이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익이 실현이 된 이 자본 차익이 가능했다. 이익이 많이 났다는 거예요. 상승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줬다라는 얘기죠. 전세금 활용해서. 근데 반대로 세입자는요. 전세를 맡기는 거예요. 돈을 주인한테 맡겨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을 장만하는 하나의 지렛대, 교두보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 전세제도가 생겨서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전세가는 항상 매매가보다 쌀까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전세는 당연히 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매매가는 전세가는 매매가보다 싼지. 보통 우리가 전세가가 한 50%? 매매가의 한 50%, 60% 뭐 이렇게 되잖아요. 60%. 엄청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해를 가장 못하는 게 우리나라 이 전세제도인데, 이런 얘기예요. 왜 새 집을 갖다가 훨씬, 뭐 이게 10% 싼 것도 아니고 훨씬 싼 가격으로 남한테 빌려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 이해 불가해요. 외국인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훨씬 싼 가격에 전세를 줄까요? 집은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게 훨씬 싼 가격으로 빌려주는 이유는요, 바로 집은 뭐의 성격이 있다?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집 지금 현 정부에서는 집을 거주재로서만 생각을 해라. 거주만 하면 되지. 왜 자꾸 그걸 투기를 하냐. 집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은 거주하면서 투자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은 그래서 이득이 상당히 많이 났죠. 자, 집은 뭐라고요? 거주재, 사는 것과 투자재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의미, 투자재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주택 매매 가격은 늘 상승하더라 라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만 이게 투자재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이 집값을 훨씬 싼 가격으로 전세로 빌려주는 거예요. 상승한다는 전제가 깔려야 빌려주는 거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주택 가격이 상승을 전혀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 보죠. 이렇게 된다면 주택이 오르질 않아. 뭐 5년 전이고 6년이 됐는데도 똑같아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를 수밖에 없어요. 전세 가격은. 그래서 전세 가격이 매매가를 넘어갈까요? 넘어간다는 기사가 가끔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거의 뭐 매매가랑 똑같아지면요. 그렇다면 이제 집은 투자 절세 기능을 전혀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장기적으로 이 전세 제도라는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가족이 있어봐야 오르지도 않는데 전세대가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럼 뭘로 다 바뀌어요? 월세로 바뀌는 거. 우리도 선진국들처럼 또 우리보다 후진국들도 마찬가지죠. 다 월세니까 이 월세로 전환할 거예요. 전환. 소멸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라고요? 집값이 오른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전세를 준다. 그렇지 않으면 전세를 싸게 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전세가가 오르는 한 부동산 하락은 없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전세 가격은 큰 폭의 상승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요? 전세가 상승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공급 부족에 있어. 공급 부족. 물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틀립니다. 하지만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공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적인 공급,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전국 주택 보급률이 104.5%? 100%가 넘었죠. 외형적으로 보면은 야 이제 100% 넘었으니 집이 필요 없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104.5%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95% 정도 됩니다. 서울은. 경기도는 조금 더 많고 서울은 95% 아직 100% 안 됐죠. 근데 의미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여태까지는 우리가 주택 보급률 계산할 때 양적인 공급 부족을 생각했어요. 양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런 지하방 있죠. 지하, 반지하방 이런 것도 다 주택으로 포함이 돼서 주택은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이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집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살기 싫은 그런 집까지 다 통계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기억들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겠는데 주택 건설 촉진법이라고 있었어요. 주택 건설. 지금 이게 바뀐 게 바로 주택법으로 바뀌었거든요. 주택법. 이것도 이 용어 하나가 시사해 주는 게 뭐냐면은 그때는 뭐였어요? 건설을 촉진하는 법이었어. 건설. 집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집을 빨리빨리 지어. 양적으로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양적 공급 필요 없네. 그래서 건설 촉진이라는 걸 싹 빼고 뭘로 바뀌었어? 주택법으로 바뀐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지금 흐름이 양적인 공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질적인 공급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양적이 아니라. 예, 그래서 이 질적인 공급이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 지하방, 반지하 이런 데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공급 물량, 주택 보급률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전세가가 크게 오를 지역 서울입니다. 당연히 제가 늘 얘기했죠. 내년 2021년, 2022년 서울의 공급 부족이 여실히 현실화되는 시점이 내년, 후년이에요. 내년은 올해의 절반. 그리고 또 후년은 또 내년의 절반. 이렇게 지금 공급이 줄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규제, 각종 규제 첩첩산중이죠. 공급. 각종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상당히 지금 부족한 지역 중에 아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서울의 집을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인 재개발 재건축 강하게 묶어서 지금 못하게 하니까 새 집이 점점 나오기 어렵죠. 또 정부의 집 사지 말라는 정책이죠. 예, 보유세 요즘 인상하고 대출 규제하지, 개발하는 것들 전부 규제하죠. 임대아파트도 많이 지라고 하지. 하여간 집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그런 대책들을 내놔서 한마디로 집을 사지 마.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20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3년 동안의 대책이. 그리고 여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복병, 코로나19 이런 것이
지금 시장을 상당히 타격을 주고 있다는 거죠. 경제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해서 만약에 청약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로또다. 과거에 우리 사례가 있죠. 판교 로또 당첨된 분들, 그런 분들 일부만 당첨되는 거지만, 그래서 요 로또 당첨 청약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전세로 눌러앉는 그런 지금 상황을 빚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제로금리잖아요. 0.75%. 제로금리 시대에 이제 전세로 계속 가지고 있어봐야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은행이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월세로 지금 점점 전환을 하는 속도를 빨리 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하니까 전세는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문제입니다. 전세가 상승하게 되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움직일 겁니다. 뭘로 움직여요? 전월세 상한제. 한마디로 연 5%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데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건 세트니까요. 이건 둘이 같이 따라오는 세트예요. 계약갱신 청구권. 최소 4년 이상, 전세기간이 2년이죠. 그러니까 2년 플러스 2년, 2년 플러스 2년 해서 4년 동안은 살 수 있게끔 보장을, 계약할 수 있게끔, 다시 재계약할 수 있게끔 해주자. 이거를 지금 시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작용이 커요. 시행 전에 전세값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겠죠? 저 같으면 올릴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막 왕창. 그렇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올릴 거예요, 많이. 예. 그러면은 한꺼번에 올리거나, 아니면은 아예 전세를 빼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죠. 그럼 또 전세가 부족하겠죠, 점점. 새 집이 또 부족하고. 89년 임대차 기간이요. 우리가 88년까지 전세 기간이 1년이었어요. 근데 89년도부터 2년으로 변경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미리 막 올리고 해가지고서는요, 전국 전세 가격이 17.53%, 서울은 23.68%, 1년 전인 88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하는 그런 전세 대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또 부작용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자, 임대차 기간 연장 후 매매 전세 지수. 자, 88년 1월이에요. 88년 1월. 이때부터 여기 이제 91년까지, 이게 이제 89년도죠. 자, 여기입니다. 89년도. 여기서부터 급속도로 오른 거예요. 이렇게 급속도로. 급속도로. 매매가, 요건 매매가 지수고요. 이게 전세 지수거든요. 급속도로. 그래서 88년도 전세가 7.34%가 올랐는데 89년도는 전세가를 올렸다는 거죠. 1년에서 2년을 넓히기 전에. 그래서 23.68%, 거의 3배죠. 1990년도에는 16.17%로 계속 상승했다는 거예요. 그래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전세가 상승은요, 항상 매매가를 같이 움직여요. 같은 방향으로 동조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비슷하잖아요, 모양새가. 이게 오르면 여기도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전세가와 매매가는 서로 동조하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 되면은 다시 매매가를 끌어올립니다. 전세가 없으면 전세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옛날엔 갭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전세가만 올라가는 거야. 이 매매가 거래 안 되고 전세로 전부 눌러 앉아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오르면은 갭이 줄어들게 되면 다시 어떻게 돼요?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악순환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전세가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전세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집 한 채는 꼭 장만해야 된다. 6월 이후 시장 어떻게 할까요? 야, 집값이 많이 떨어졌다? 아닙니다. 현장 가보면 그렇게 많이 떨어진 물건도 사실 없어. 이 초고가 아파트들이나 고가 아파트 빼고는 아주 조금 조정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 손님 중에서도 그 부동산 그쪽에 업소나 이런 데 이제 관심 있는 지역에 가보면은 실제로 많이 떨어진 게 없답니다. 예,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6월 이후 시장을 보면요. 6월 이후 시장, 저는 6월 이후에 서서히 변동할 거라고 봐요. 어떻게? 다시 상승 추세로. 제가 추세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추세가 상승 추세면은 중간에 굴곡은 좀 떨어지는 조정을 받더라도 결국은 다시 그 조정 기간은 얼마 못 가고 다시 오르더라. 원래의 추세대로. 이런 얘기 드렸죠? 변동합니다. 2월 이후. 자, 어디에 투자해야 이익이 극대화될까?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떻게 되면 우리한테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정책의 변화는 없을까요? 있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지금 경기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정부에서 어떤 인위적인 부양책들,
왜 부동산 건설에 대한 부양책들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모르죠. 저도.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과연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줄 때 또 어떤, 만약에 풀어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장이 접근해야 될지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거를 준비를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있지만 이건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만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 시장은 항상 그렇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승자가 되는 거고, 뒤에 가는 사람 결국은 패자가 되는 거거든요. 시장 논리는 냉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남들과 휩쓸려서 남들과 똑같은 생각, 그리고 기존 전문가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떨어진다는 지금 얘기들 많이 하지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돈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떨어진다고 했던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항상 좀 냉철한 눈으로 자기의 판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